아마 이 광고 한국에서는 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2000년대에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요. 천사처럼 아름다운 한 소녀가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 모양의 향수병을 향해 손을 뻗던 그 장면입니다. 바로 니나 리치라는 브랜드의 전설적인 광고였죠. 부드럽게 흩날리는 컬머리, 순수한 얼굴,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분위기까지. 그 소녀의 이름은 루슬라나 코르슈노바 러시아 출신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신인이었지만 믿기 힘들 만큼 빠르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대형 브랜드들이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모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살이던 그녀는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집 창문 아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발견돼요. 경찰은 거의 즉시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둘 드러난 정황들은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6년 새롭게 등장한 단서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이 사건으로 끌어옵니다. 일부는 이제 이 죽음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 업계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과 왜 모델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화려한 산만은 아닌지, 그리고 그 세계가 성착취, 심지어 오컬트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루슬라나 코르슈노바 사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새로운 단서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단서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범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이 모델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2008년 6월 28일 미국 맨해튼 한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이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130 오터 스트리트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한 목격자는 마치 총소리 같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난 듯한 소리였다고 말했어요. 20살의 모델 루슬라나 코르슈바가 9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현장에는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도로 위에서 그녀의 시신이 확인됐어요. 그날 미국의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러시아 모델의 죽음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이 사건은 자살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 결론이 거의 아무런 의심 없이 대중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에요. 많은 어린 소녀들이 모델의 삶을 꿈꿉니다. 런웨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화려한 계약과 큰 돈. 하지만 그 빛나는 이미지 뒤에는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어요. 특히 CIS, 그러니까 구소련권 국가 출신으로 해외 패션 업계에 진출하려는 경우라면 그 길은 훨씬 더 험난해집니다. 그런데 루슬라나 코르슈바는 그걸 해낸 사람이었어요. 루슬라나 세르게예브나 코르슈노바는 1987년 7월 2일 추코트카 지역의 작은 마을 우엘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주하게 돼요. 그녀에게는 오빠 루슬란이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남매는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었죠. 아버지 세르게이 코르슈노프는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족은 한동안 알마티 중심에서 약 15km 떨어진 작은 군사 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루슬라나가 겨우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공개된 자료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일은 모두 어머니 발렌티나의 몫이 됩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워야 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어요. 나중에 발렌티나는 그 시절의 삶이 분단위로 짜여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군사 도시에서 알마티까지 이동하고 학교와 직장을 오가며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루슬라는 종종 엄마의 직장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발렌티나는 결국 무이자 대출을 받아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게 됩니다. 알마트에서 성장한 루슬라나는 어릴 때부터 또래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밝고 도자기처럼 투명한 피부, 회청색 눈, 그리고 훗날 그녀의 상징이 되는 긴 머리카락까지. 그 긴 머리 때문에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러시아의 라푼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해요. 7학년이 되던 해 루슬라나는 외국어 심화 교육을 진행하는 제18 언어 특성화 학교로 전학을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조금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신을 루슬라나가 아닌 엘레나라고 소개한 거예요. 한동안 같은 반 친구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엘레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학생 기록부에서 그녀의 진짜 이름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바뀌죠. 사실 그녀는 동명이인이었던 오빠 루슬란과 자신을 구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길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 친구들은 점점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몇몇 여자아이들은 오히려 그녀를 따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동급생들은 루슬라나를 친절하고 솔직하며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인 소녀로 기억해요. 한 전 동급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자주 그녀의 집에 놀러 갔어요. 루슬라나는 우리에게 보르시를 해주곤 했죠. 지금도 기억나는 건 14살인 친구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르시는 비테를 주재료로 사용해 만든 붉은색의 동유럽 전통 수프입니다. 학교 생활 외에도 루슬라나는 부흥이라는 카자흐스탄 독일인 단체가 주최한 캠프에서 독일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바 베이헤르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물은 훗날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루슬라나는 이렇게 말해요. 사실 모든 건 예바 베이헤르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독일 캠프에서 만났고 그녀는 제 지도교사였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우리는 잡지 촬영 현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예바 베이헤르는 독일 문화 공동체와 연관된 인물이었고 저널리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에어 아스타나 기내 잡지와 올 아시아 잡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첫 만남에서 루슬라나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해요. 당시 14살이었던 루슬라나는 길게 따은 머리를 재킷 안에 숨기고 있었는데 어딘가 그걸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동시에 매우 다정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바는 기내 잡지를 위한 화보 촬영을 기획하게 되고 루슬라나를 모델로 초대하게 돼요. 촬영은 알마트 식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사진작가 보리스 브롤은 그날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카메라 앞에 선 순간 그녀는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는 루슬라나에 대해 아이처럼 순수하면서도 생기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무릎까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보 촬영은 곧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일부에 따르면 항공사 측에서는 미성년자가 등장한 사진이 너무 과감하다고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루슬라나의 사진은 대부분 잡지에서 잘려 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몇몇 잡지는 그대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의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처럼 남겨진 한 권의 잡지가 결국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2003년 11월 영국 모델 에이전시 모델스 원의 스카우트 데이비드 존스가 에어 아스타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좌석 주머니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던 한 권의 잡지였어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던 그 순간 그는 멈춰섭니다. 동화 속 인물처럼 보일 정도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한 소녀의 사진을 발견한 거였죠. 그 순간 그는 확신합니다. 이 소녀는 분명 스타가 될 사람이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루슬라나의 어머니 발렌티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딸에게 모델 일을 제안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 업계를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딸이 그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슬라나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모델을 꿈꾸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알고 있었고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게다가 그녀는 언젠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모델이라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고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오랜 설득 끝에 발렌티나는 결국 딸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모스크바로 향했고 그곳에서 모델스 1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16살의 루슬라나는 런던으로 향해 첫 촬영을 진행하게 돼요.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동급생은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해요.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늘 이동의 반복이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학교에서는 그녀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학기 말만 되면 꼭 돌아와 모든 과목을 문제없이 이수했다는 점이에요. 교사들이 특별히 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동 중에도 스스로 공부를 이어가며 학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루슬라나는 같은 학년의 다른 반에 남자친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잦은 이동 때문에 그 관계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남학생은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슬라나 코르슈바의 모델로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촬영에서 그녀가 받은 돈은 $1000, 하나 150만 원.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살아온 가족에게 이 금액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리고 2005년 17살이 된 루슬라나는 처음으로 뉴욕 패션위크 런웨이에 오릅니다. 그녀가 선 브랜드는 바로 마크 제이콥스. 신인 모델에겐 이건 단순한 데뷔가 아니었어요.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중 한 명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바로 이 무대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진짜 스타가 되기 시작했어요. 긴 머리와 또렷한 눈, 마치 동화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분위기, 그 독보적인 아름다움은 루슬라나 코르슈바를 단번에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데뷔 직후 잡지 보그는 그녀를 이렇게 표현해요. 감탄을 자아내는 얼굴. 2005년부터 2006년 그녀의 전성기에는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촬영으로 받는 출연료가 무려 7배나 뛰어 $5,000에서 $7,000 수준까지, 하나 74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준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미 업계에서 성공한 모델, 그리고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위치에 올라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능, 노력,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와는 달리 개인적인 삶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어요. 2005년 가을 18살이 된 루슬라나는 뉴욕에서 24살의 아르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청년이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성인 남성에게 어떤 매력으로 다가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루슬라나에게 있어 이 관계는 아마도 첫 번째로 진지한 연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그녀가 아주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바라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아르톰은 루슬라나를 부모에게 소개했고 그녀는 종종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안정적인 관계로 보였다고 해요. 2006년이 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아르톤 부모의 집 근처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임대해 같이 지내게 된 거죠. 하지만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루슬라나의 결정으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톰이 자신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별 이후 루슬라나는 비교적 빠르게 다음 관계로 넘어갑니다. 2007년 12월 그녀는 모스크바로 향해요. 일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지인들을 만나기 위한 방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22살의 블라디미르 V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강한 인상을 남겼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모스크바 거리를 함께 걷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키스를 나눕니다. 이후 블라디미르는 자신이 로자미라라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 달 뒤 자신이 일하는 그곳으로 루슬라나를 직접 데려갑니다. 모스크바 전 러시아 전시센터에서 진행된 그 프로그램은 자기개발 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첫 단계 수강료는 18,000루블, 약 35만 원 정도였고 두 번째 단계는 36,000루블, 약 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각 과정은 3일에서 5일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많은 모델들이 이 로자미라라는 강의를 들었고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격렬한 관계가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블라디미르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루슬라나는 그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를 되찾기 위해 로자미라 강의에 직접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또 다른 모델인 아나스타샤 드로지도바까지 그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 로자미라 강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루슬라나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나스타샤 드로지도바 역시 따로 다룰 예정인데요. 그녀의 이야기 역시 루슬라나의 삶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블라디미르와의 이별 이후 루슬라나는 소셜 네트워크 오드노 클라스니키에 한 편의 시를 올립니다. 당신은 여왕이 될 사람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네요. 그들의 품은 잠깐은 뜨거울진 몰라도 여왕의 품처럼 편안하진 않겠죠. 위대함은 늘 고통을 동반하고 그만큼 마음도 아프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왕은 결국 권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치 없는 사랑은 내려놓습니다. 이제 작별이에요. 고귀하지만 빛나지 못하는 당신. 앞으로는 그 평범한 사람이 당신을 채워주겠죠. 새로운 연인의 배신은 루슬라나에게 큰 상처로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오드노 클라스니키에 남긴 모든 글을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대부분이 상당히 우울한 내용이었으며 특히 사랑과 관련된 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의 SNS를 들여다보면 연애 관계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가까운 친구들은 루슬라나가 어릴 때부터 진실하고 깊은 사랑, 그리고 안정된 가정을 꿈꿔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그녀의 곁에는 이상하게도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들만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연애를 하나씩 되짚어보면 루슬라나에게 아름다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또 하나의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번의 짧은 연애를 겪은 뒤 루슬라나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해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파티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알던 그 조용하고 단정했던 루슬라나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 그 중에는 예바 베이헤르도 포함되는데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루슬라나는 원래 술도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위험하거나 금지된 일에는 전혀 손대지 않던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그녀의 삶에 새롭게 등장한 남성의 존재는 더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2008년 3월 블라디미르와 헤어진 뒤 약 2달쯤 지난 시점 루슬라나는 32세의 막심 T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이름은 가명입니다. 두 사람은 한 파티에서 처음 만났지만 그 파티가 정확히 어떤 자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막심은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먼저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정말 충격이야. 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믿기지가 않아. 그는 고급 자동차를 거래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거의 처음부터 관계를 매우 빠르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루슬라나의 친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그녀가 동거를 원하지 않았지만 막심이 강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만난 지 단 이틀 만에 두 사람은 뉴욕 세인트 지역에서 함께 살기 시작해요. 막심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뒤에 제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함께 살기로 했죠. 그때 저는 이미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는 꽤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막심은 결코 깨끗한 과거를 가진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루슬라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그는 전처의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03년과 2005년에는 불법 무기 소지와 금지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의 SNS에는 방탕한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끊임없는 파티, 좋지 않은 습관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들. 뉴욕의 사진작가 안톤 아파리는 막심이 사실상 이중 생활을 하며 동시에 여러 여성과 만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막심은 루슬라나가 다른 남성과 엮이는 것에 강한 질투를 보였어요. 그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됩니다. 왜 사랑은 결국 식어버리는 걸까요? 당신은 이미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루슬라나가 소셜 네트워크 오드노 클라스니키에 남긴 글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막심일 수도 있고 아르춤일 수도 있고 그녀의 첫 남자친구일 수도 있으며 모스크바에서 만났던 블라디미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놓고 보면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아마 블라디미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와 헤어진 이후 남긴 글들에는 유독 깊은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그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블라디미르와의 이별 이후 막심을 만나기까지의 공백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대략 한 달에서 2달 정도 사이 이 점을 보면 그녀가 남긴 그 문장들은 바로 블라디미르를 향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델 업계 지인들은 막심이 루슬라나에게 손찌검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은 그가 전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려졌던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요. 비슷한 시기 루슬라나는 오드노 클라스니키 자신의 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너는 괴물이야. 나는 네가 무서워.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막심은 고급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루슬라나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고 해요. 다만 그 돈을 실제로 돌려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 이야기 자체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루슬라나가 사망하기 약 2주 전 막심은 마리나라는 또 다른 모델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루슬라나가 사망한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의 SNS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겼죠. 시간이 지나면서 루슬라나는 결국
남자친구와 떨어져 살기로 결심합니다. 2008년 4월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 과정에서 가까운 친구 크시니아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친구 역시 중요한 인물인데요. 루슬라나와 크니에샤는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알마티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크니에샤 역시 루슬라나처럼 카자흐스탄 출신이었지만 이미 뉴욕에서 살며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미국 비자 연장 인터뷰를 기다리는 줄에서 처음 알게 됩니다. 그때 크시니아는 영사가 바로 앞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말하는 걸 듣게 돼요. 그리고 바로 직감합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소녀 역시 모델이라는 걸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루슬라나에게 크시니아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루슬라나는 그녀에게 거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일과 사생활까지 깊게 이야기하는 사이였어요. 2008년이 되자 크시니아는 패션업계를 떠나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슬라나가 새로운 집을 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에이전시 사무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바로 크시니아가 집을 찾아줍니다. 그곳은 130 월터 스트리트에 위치한 건물로 12층짜리 건물의 9층, 발코니가 딸린 고급 원룸형 스튜디오 아파트였어요. 루슬라나는 곧바로 12개월치 임대료 총 21,600달러, 하나 3,200만 원을 한 번에 선불로 지불합니다. 건물 외벽은 물론 그녀의 발코니까지 공사용 그물망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이는 외부 시선을 차단해 추가적인 사생활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 6월 말 루슬라나는 출장에서 돌아와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사망 이틀 전 그녀는 공원에서 크시니아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루슬라나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크시니아의 말에 따르면 그날 루슬라나는 평소와 달리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고 해요. 이후 크시니아는 볼 일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루슬라나는 혼자 남게 됩니다. 나중에 크시니아는 그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했다고 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걸 후회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6월 27일은 크시니아의 생일이었지만 루슬라나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6월 28일 아침 두 사람이 함께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크시니아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루슬라나 집 근처에 경찰이 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크시니아는 직감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요. 모델의 시신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심지어 숨진 그녀를 사진으로 찍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루슬라나 코르슈바는 맨발이었고 파란 청바지에 보란색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 주머니에서는 은행 카드와 여권 그리고 열쇠 2개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열쇠로는 그녀의 아파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열쇠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건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부검 결과 경추에는 폐쇄성 골절이 있었고 팔에는 개방성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서는 입에서 피가 흘렀다는 내용도 전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잘라낸 것처럼 쇄골 길이까지 들쭉날쭉하게 잘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에서는 알코올이나 약물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깁니다. 추락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루슬라나의 얼굴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게다가 경찰은 부검 자료 공개를 꺼렸습니다. 추락 지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더 커집니다. 시신은 차도 위에 있었고 그녀가 살던 건물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약 5에서 6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만약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면 아래쪽 차양이나 인접한 건물 쪽으로 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치는 옆으로 크게 벗어나 있었던 건데요. 이 궤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게다가 구축 높이라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날아가려면 달려서 뛰어내리거나 강하게 몸을 밀어야 했을 텐데 그 발코니 구조상 그게 가능했을지도 의문이에요. 경찰은 루슬라나가 발코니에 그물망을 자른 뒤 공사구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뛰어내렸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그 공사구역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 설명 역시 여전히 의문을 남기는데요.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루슬라나는 맨발이었는데도 발이 매우 깨끗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필 그날 건물의 감시 카메라들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파트 내부를 보면 물건들이 다소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는데 마치 잠깐 외출하려던 것처럼 보였어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에는 자물쇠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였고 다른 하나는 도어 체인이었습니다. 그날 자동 잠금은 정상 작동했지만 체인은 걸려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녀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열쇠는 이 문과 맞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아파트 안에서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다면 당연히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을 텐데요. 발코니의 그물망은 실제로 잘려 있었고 그 옆에는 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또 굵은 담배꽁초 2개도 발견됐어요. 루슬라나는 원래 얇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막심은 굵은 담배를 피웠습니다. 목격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건물 경비원 마흐무드 나키프. 그의 말에 따르면 사망 당일 새벽 4시쯤 그는 루슬라나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그에게 미소까지 지었다고 해요. 그 시각 루슬라나는 전 남자친구 아르툼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6월 27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영화 사랑과 영혼을 봤어요.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고 이후 영혼이 되어 사랑하는 여인 곁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죠. 아르툼은 인터뷰에서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 우리는 부모님 집에 있었고 영화 사랑과 영혼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새벽 4시쯤 제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슬라나는 그냥 무너진 거예요. 더는 버티지 못했던 거죠. 아르툼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기서는 사실 편하게 숨쉬고 사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는 또 루슬라나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을 몹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니나 리치 향수 니나 광고를 촬영할 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고 해요. 당시 루슬라나는 약 1.5m에서 2m 정도 높이의 사과 모양 구조물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구조물이 흔들리자 순간적으로 눈빛에 두려움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어요. 설령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스스로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죠. 그리고 사망 이틀 전 루슬라나는 자신이 깊이 사랑했던 로자 미라의 블라드미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통화에서 그녀는 훗날 마치 예언처럼 들리는 말을 남겨요. 언젠가 내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을 다시 들으면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녀가 정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막심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7월 4일에 있을 루슬라나의 생일을 함께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고 루슬라나는 농담처럼 이제야 미국 법으로도 성인이 돼서 맥주를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막심의 진술에 따르면 6월 28일 낮 12시쯤, 그러니까 그녀가 사망하기 불과 2시간 전에도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 통화에서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친구들 파티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막심은 당시 루슬라나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상태였고 저녁 계획까지 이야기할 만큼 아주 평범해 보였다고 주장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가운데 진심으로 그녀의 자살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직접 토크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루슬라나는 사망 직전 모델 에이전 씨가 자신의 급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돈 문제 때문에 에이전 씨가 그녀를 제거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어요.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5만 달러, 하나 약 7,500만 원이 살인의 동기가 될 만큼 큰 돈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루슬라나가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연애 문제 역시 그녀의 감정 상태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고 말해요. 다만 예바 베이헤르와 어머니,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당시 그녀는 비교적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몇 사실들은 이런 완벽한 이미지와는 어딘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녀가 파티에 참석하거나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천사 같은 존재로 기억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루슬라나는 점점 더 위험한 사람들과 얽히게 되었고 그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파티에도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관계의 폭 역시 점점 넓어졌어요. 루슬라나는 원래 굉장히 개방적이고 부드럽고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세계에서는 이런 성향이 장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모델 사망 직후 보도된 한 미국 기사에서는 조금 의미심장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루슬라나의 커리어 초창기였던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한 재벌급 인물이 그녀에게 공을 들이며 접근했다고 해요. 그 남성은 값비싼 선물을 안겼고 심지어 어느 섬으로 떠나는 여행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사에서는 그 남성의 존재만 언급했을 뿐 이름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6년에 들어서요. 그 기사 속 인물이 혹시 제프리 앱스타인이 아니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루슬라나는 2006년 6월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롤리타 익스프레스로 불리던 전용기를 타고 그곳에 갔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실제로 비행기록 문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앱스타인 관련 새로운 파일들이 공개된 뒤 사람들은 또 다른 사실에도 주목하게 돼요. 공개된 서신 속에서도 루슬라나의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2006년 6월 26일 여행 직후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는 한 문서에는 그가 루슬라나가 섬에 머무는 동안 샀던 속옷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낸 대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18살이던 루슬라나가 그 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그곳에 가게 됐는지는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그녀를 그 세계로 이끌었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아요. 모델 에이전시나 스카우트를 통해 이런 접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루슬라나의 커리어 초반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흔히 모델 업계를 떠올릴 때 화려한 촬영, 큰 무대, 계약과 성공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매우 어린 소녀들이 착취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두운 구조가 숨어 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특히 어린 나이의 모델들은 오랫동안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루슬라나 역시 커리어 초반에는 노출이 강한 화보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2005년 그녀는 잡지 엘르 화보에 등장하게 돼요. 이 화보는 그녀의 초창기 커리어에서 꽤 주목받던 촬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17세에서 18세 정도였습니다. 그 화보에서 스타일리스트들은 그녀에게 다소 성숙하고 도발적인 분위기의 이미지를 입혔습니다. 사진 속 루슬라나는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붉은 뺨, 부드러운 얼굴선, 그리고 여전히 천진하고 순수한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인상과는 대비되게 화보의 연출 방향은 다소 과감하고 성인적인 이미지에 가까웠습니다. 치마를 더
더듬으며 상체를 잡고 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잡지에는 그녀의 나이와 삶에 대한 별도의 인터뷰도 함께 실렸다고 해요. 특히 일부 사람들은 그 화보 속 가장 큰 사진 한 장에 주목했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그녀 스스로를 드러낸 듯한 연출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연출이 모델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촬영팀의 주문과 업계의 방향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델이라는 존재가 종종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소비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앱스타인과의 연결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사람들은 루슬라나의 이후 행보도 다시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루슬라나는 원래 비교적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참여한 화보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분위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연출은 점점 더 노골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몸을 강조하거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듯한 이미지들이 늘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의상으로 일부를 가린 채 묘한 긴장감을 강조하는 방식의 사진들도 많아졌습니다. 2008년 루슬라나는 한 행사에서 속이 비치는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촬영에서는 그녀의 얼굴에 접착제를 뿌리는 연출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런 장면들은 어딘가 자연스럽기보다는 특정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이런 연출이 패션 업계에서는 낯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만약 옷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이런 과도한 연출이 필요한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인대회나 모델 선발 구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신인을 찾는 과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기준에 맞는 인물을 선별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가 프랑스 출신 스카우트 장릭 브리넬입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모델 업계의 이면을 조금 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게 돼요. 그 변화는 단순히 패션 업계의 요구였을까요? 아니면 루슬라나가 점점 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2002년 모델 에이전시 앳 모델은 모스크바에서 엘리트 모델 룩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 대회에서 17세였던 아나스타샤가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그녀에게는 수많은 일 제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루슬라나는 2007년 모스크바의 모델업계 모임에서 아나스타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 그녀는 로자미라의 블라디미르와 연애를 시작하고 있었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그 강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비슷한 상처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로자미라 자기개발 강의에 대한 정보가 꽤 많이 남아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강의에서는 진행자들이 참가자들의 내면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들을 무대 위로 불러 공개적으로 말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감정을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다소 모순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 강의가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를 더 흔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루슬라나와 아나스타샤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점이 더 큰 의문을 남깁니다. 루슬라나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 후 아나스타샤 드로지도바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이 강의가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어요. 분명한 건 모델 업계가 외적인 기준과 시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모델일수록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루슬라나 역시 그 구조 속에 누워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 섬을 다녀온 이후 그녀는 빨간 사과 모양 향수로 유명한 니나 리치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루슬라나가 사망하기 이틀 전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레슬리 웩스너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는 미국의 기업가이자 빅토리아 시크릿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 6월 26일 레슬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비겔에게 결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유감이라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정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겼습니다. 항상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이 문장에서 언급된 원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과 이틀 뒤 루슬라나는 세상을 떠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앱스타인의 이메일 기록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램시 에크월리는 앱스타인 관련 문서에서 2000번 이상 언급된 인물입니다. 이메일 내용을 통해 그가 모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2009년 그는 마리나라는 모델과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남자친구 때문이었고 그 남자가 바로 루슬라나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슬라나가 사망했을 때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계속 현장 주변에 있었고 경찰이나 검시관을 도우며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를 부축해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인물은 루슬라나의 마지막 남자친구 막심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루슬라나가 사망하기 불과 2주 전 그는 마리나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참고로 마리나는 루슬라나의 지인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 램시는 다시 마리나와 관련된 문제를 겪게 돼요. 이번에도 그 중심에는 막심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막심에게서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램시는 앱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게 되고 앱스타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건 좀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이미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고 우리 사이의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유감이지만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위험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 램시는 다시 이렇게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루슬라나에 대한 언급은 빼는 게 좋을까요? 며칠 뒤 램시는 모델 마리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막신과의 관계로 이어진 루슬라나 코르시노바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당신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계약 종료를 계기로 루슬라나 코르시노바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또한 당신과 막심 사이에서 약물 문제와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제기된 만큼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제가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램시는 마리나와의 계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루슬라나의 죽음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뉘앙스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모든 정보를 그대로 전부 믿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앱스타인 본인 역시 매우 교묘하게 움직이던 인물이었고 루슬라나의 죽음은 이미 그 당시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루슬라나의 마지막 남자친구였던 막심은 어떤 VIP 에이전시 소유주를 통해 앱스타인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 에이전시는 젊은 여성들이 영향력 있는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돕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막심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여성들을 찾는 일을 도왔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하지만 그가 실제로 앱스타인과 연결돼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1년 8월 2일 카차라는 이름의 한 모델이 앱스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물론 이 이름 역시 가명입니다. 제프리, 정말
말인가요? 에이전시가 루슬라나 코르슈노바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요. 하지만 이 메시지에 앱스타인은 끝내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 뒤인 2011년 8월 16일, 앱스타인은 램시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스타라는 모델을 만났어. 물론 이름은 가명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네가 막심이랑 루슬라나랑 같이 다니던 때에 알게 된 사이라고. 이에 대해 램시는 이렇게 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누군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루슬라나와 막심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저를 만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루슬라나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크셰니아를 통해 막심을 알게 됐고 그때는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이름 바로 크셰니아. 알고 보니 그녀는 루슬라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맨해튼에서 아파트를 구할 때 도움을 줬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루슬라나가 사망한 이후 크셰니아는 결혼을 했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삶의 변화까지 제프리 앱스타인 본인에게 전했다고 해요. 즉 루슬라나의 친구였던 이 인물이 그 금융가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을 보면 단순히 이름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꽤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이어서 보고 있으면 루슬라나의 주변에는 쉽게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분명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루슬라나의 주변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모든 흐름이 제프리 앱스타인 쪽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루슬라나가 사망하기 이틀 전 앱스타인은 빅토리아 시크릿의 소유주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 레슬리 웩스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9년자로 기록된 제프리 앱스타인의 메시지들도 발견됐는데요. 그 안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모델과 그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그가 그 모델에게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고 느꼈어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모델이 자신이 난소낭종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런데 제프리 앱스타인은 그녀의 검사 결과를 자신이 아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후 낭종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며 피임약을 복용하라고 강하게 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모델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먹는 것이 두렵고 부작용, 특히 피부 문제 같은 것들이 걱정된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앱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약이든 수술이든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리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뿐이야. 내일이나 수요일쯤 통화할까?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잘 자.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바로 이 대화 이후 그는 갑자기 한 이름을 꺼냅니다. 바로 루슬라나 코르슈노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혹시 아직 루슬라나 코르슈노바를 모른다면 꼭 찾아봐. 그리고 한 기사 링크를 함께 보냅니다. 코르슈노바가 남긴 글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건 2008년 3월의 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언젠가 다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이어지는 메시지는 더욱 섬뜩합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그녀는 창문에서 뛰어내렸어. 창문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지. 모델. 그때 나도 그 사건을 들은 적이 있어. TV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내는 거야? 그러자 앱스타인은 훨씬 더 긴 설명을 이어갑니다. 나는 그녀를 잘 알고 있었어. 그녀는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붙이던 사람이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지. 자기 판단보다 주변의 말에 더 흔들리는 편이었는데 곁에 있던 그 남자 역시 그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 병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서로 다른 말을 듣게 됐고 그럴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 결국 모든 건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 그녀는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였어.
상태였고 그 안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에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도 없었고 곁에선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지. 남자친구는 그녀가 체중이 늘면 일을 잃게 될까봐 걱정했고 그건 그녀에게 아마 꽤 큰 압박이었을 거야. 결국 그녀는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다가 버티지 못한 거야. 이 대화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왜 그는 이 모델에게 루슬라나의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삶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대화 내용을 보면 그가 왜 하필 루슬라나의 사례를 꺼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2019년 당시에도 루슬라나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고 타살 가능성 역시 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음모론적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루슬라나가 어떤 비밀 조직의 일원이 되었거나 혹은 그 조직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그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세계 안으로 끌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림자 같은 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보면 그들만의 상징 체계와 숫자에 담긴 의미, 그리고 곳곳에 숨겨진 암시들이 있다고 음모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루슬라나 사건 속에서 그들은 마치 숨겨진 메시지처럼 보이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걸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2005년 루슬라나의 커리어 초기에 그녀는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성경 테마의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촬영에서 그녀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컨셉트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온라인에서 이 사건을 분석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징을 짚어내고 있는데요. 그 수가 워낙 많아서 여기서는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진 속 루슬라나가 맨발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의미 있게 보는 시선도 많아요. 그녀가 사망한 날에도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또 그녀의 다리 자세 역시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에 따르면 그 자세가 익투스라고 불리는 고대 기독교 상징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고등어 2마리가 놓여 있어요. 익투스는 예술에서 2개의 곡선이 교차하면서 물고기 형태를 이루는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상징은 때론 베시카 파시스라고 불리는 기하학적 도형과도 연결됩니다. 즉 동일한 2개의 원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지는 형태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익투스 상징은 초기 기독교 박해 시기에 널리 사용됐기 때문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출이 결코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디테일들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속 루슬라나의 왼편에는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안겨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장면 역시 최후의 완창과 연결해서 해석해요. 2005년 일부 이탈리아 미술 사학자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인물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리아 막달레나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본래 죄 많은 삶을 살았지만 이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촬영 사진에서는 일부 해석에 따르면 그 마리아 막달레나의 역할이 마치 죄를 지은 남성 쪽으로 옮겨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크게 주목받는 인물도 있어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이 인물은 가룟 유다의 이미지와 비교되곤 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반쯤 벗은 남성을 끌어안고 있고 다른 손에는 털 장식이 달린 지갑의 체인을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음모론자들은 이 여성을 루슬라나의 절친 크셰니아와 비교했어요. 그들은 외모의 유사성 그리고 여러 기묘한 우연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루슬라나는 크셰니아를 카자흐스탄에서 우연히 만났고 시점은 대략 2005년에서 2006년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흥미로운 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넨 쪽이 크셰니아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크셰니아 본인도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했어요. 이후 크셰니아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모델 일을 하다가 부동산 업계로 방향을 바꿨고 루슬라나가 그 문제의 아파트를 찾을 때 직접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30일 루슬라나의 어머니가 알마티에서 뉴욕으로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사람 역시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크셰니아였다고 해요. 음모론자들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과 연결짓는 상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흑백 체스판 무늬의 모자이크 바닥이에요. 이 패턴은 프리메이슨 회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식으로 알려져 있고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대립을 상징한다고 해석되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우연들이 정말 단순한 우연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 주변 인물들 역시 이와 비슷한 상징이 들어간 옷차림으로 등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니나 리치 광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2006년 루슬라나는 새로운 향수 니나 리치의 니나의 모델로 발탁됩니다. 당시 이 광고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향수의 병은 성경에 등장하는 금지된 열매, 즉 서가를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이에요. 실제로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이 향수의 컨셉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금지된 열매의 달콤한 유혹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 지금은 이 사과 모양 디자인이 브랜드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지만 이 향수의 첫 모델이 루슬라나였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광고 속 루슬라는 마치 미래를 들여다보는 듯한 수정구슬 같은 크리스탈 굴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배경에서는 묘하게 음산한 노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을 유혹하는 세이렌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금지된 열매를 따도록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성경 속에서 인간을 유혹하던 존재처럼 말이죠. 루슬라는 사과로 이루어진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 나무는 생명력이 거의 사라진 듯한 모습이에요. 회색빛 잎, 바닥에 떨어진 열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사과는 마치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요소가 있어요. 루슬라나의 전체적인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대비되는 강렬한 빨간 구두입니다. 지금 보면 단순히 눈에 띄는 패션 요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빨간 구두와 관련된 여러 해석들이 존재해 왔어요. 일부에서는 이를 폭력이나 착취 혹은 특정 상류층 집단과 연결 지으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은 다소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간 구두라는 상징 자체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색이 강한 감정이나 욕망과 연결되기도 했고 15세기에는 상류층을 상징하는 요소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또 이 빨간 구두라는 이미지는 패션을 넘어서 영화, 동화, 애니메이션 등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더 스노우퀸, 눈의 여왕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건 백설공주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 이야기에서 게르다는 빨간 구두를 신고 등장합니다. 카이가 눈의 여왕에게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강가로 가서 자신의 신발을 물에 던지며 오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알려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이후 그녀는 스스로 배에 올라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버려졌던 신발은 물 위를 따라 움직이죠. 연구자들은 이 장면을 살아있는 세계와 저승세계의 경계를 넘는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화 속에서 강은 종종 그 경계를 의미하는 공간으로 등장해요. 실제로 북방 지역에서는 죽은 이를 배나 뗏목에 실어 물 위로 보내는 장례 풍습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게르다는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 어떤 샤먼적인 존재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녀의 부름에 자연, 새, 꽃, 동물들이 응답하는 장면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간 구두는 카이를 위한 희생이자 주인공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경계에 서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비슷한 상징은 빨간 구두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빨간 구두는 처음에는 가난한 소녀의 꿈이지만 결국에는 그녀를 올가매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 구두를 손에 넣은 이후 그녀는 점점 집착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신발은 마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그녀를 멈출 수 없게 만들고 계속해서 춤추게 만들죠. 이렇게 안데르센은 사람이 자신의 욕망만을 쫓다가 결국 영혼을 잃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빨간 구두는 패션을 좋아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1939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가 개봉된 이후였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도로시가 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지만 영화에서는 노란 벽돌길 위에서 더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빨간 구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소품 중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2000년 그 구두 한 켤레가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요. 무려 66만 6천 달러, 하나 9억 8,800만 원 가격에 낙찰됩니다. 이제 다시 니나 리치 광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광고 역시 분명히 금지된 열매를 선택한 이브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슬라는 마치 우연이 아닌 것처럼 그 역할에 맞춰 선택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술에서 인류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브는 되게 긴 웨이브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촬영 당시 루슬라나 역시 그와 비슷한 이미지였고 더욱이 그 시점에는 이미 앱스타인의 삶을 다녀온 이후였다는 점 때문에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고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타락이라는 메시지를 암시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광고를 통해 루슬라는 엄청난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미지 속 그녀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루슬라나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5년이 지난 후 니나 리치 공식 채널에서는 새로운 향수 광고가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역시 일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기게 돼요. 광고의 제목은 Will you fall for Nina였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니나에 빠질 것인가 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동시에 니나를 위해 추락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이중적인 의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fall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이 광고는 2023년 6월 21일, 즉 여름쯤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특정 날짜에 맞춰 의식이나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일부 시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광고 속 여성은 고르지 않게 잘린 짧은 머리를 하고 등장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루슬라나의 머리카락은 사망 당일 설명된 것처럼 불규칙하게 잘려 있었던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또 광고 속 공간의 바닥은 프리메이슨 상징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흑백 마르모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홀 중앙에는 8갈래의 별 모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상징이 앱스타인의 섬에서도 발견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광고 속 여주인공 역시 맨발인데요. 이 모습은 사망 당시 루슬라나의 상태와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공중에 떠있는 사과를 향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한번 넘어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따기 직전 사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강하게 사과를 움켜쥐게 되죠. 이 장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며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브랜드 측은 영상의 댓글 기능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두고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부분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모든 해석은 어디까지나 음모론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시 앱스타인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를 만난 이후 루슬라는 점점 자신을 닫기 시작했고 파티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어두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모델 산업 자체가 그녀를 무너뜨리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 놓이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여러 선택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를 거부했다면 커리어뿐 아니라 경제적인 기반이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08년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커리어는 점점 하락세를 보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루슬라는 과거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미국으로 건너온 이후에는 모델 일을 그만두고 모스크바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려 했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그녀는 언젠가 가정을 이루는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녀에게는 이미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연애 역시 순탄하지 않았고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SNS에 남긴 글들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압박과 갈등,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결국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앞서 루슬라나가 사망하기 이틀 전 빅토리아 시크릿의 소유주가 앱스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어요. 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루슬라나는 사망 전날 전 남자친구 아르촌과 함께 있었고 그는 그날 밤 그녀가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루슬라나가 임신 중이었던 건 아닐까? 물론 이걸 사실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죠? 앱스타인은 다른 모델과 나눈 대화에서 루슬란을 언급하며 피임약 복용을 권했고 그걸 꽤 강하게 밀어붙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정황들을 한데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앱스타인 관련 파일들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의 집 내부 사진들을 보던 중 벽에 걸린 수상한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에는 짧은 구릿빛 머리를 한 여성이 뉴욕의 쓰레기 더미 속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여성의 발에는 끈이 묶여 있었고 근처에는 같은 끈이 달린 장난감이 풍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왼쪽 위를 보면 글자가 적힌 봉투 하나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보면서 비슷한 브랜드나 로고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건 페네론이라는 건축 자재 브랜드 정도였습니다. 로고가 완전히 같진 않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건 색 조합이었어요. 파란색 그리고 노란과 주황이 섞인 그 색감이 묘하게 비슷했던 겁니다.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일 거야. 내가 너무 과하게 연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이 기묘한 발견은 여러분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앱스타인이 정말로 루슬라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면 이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일종의 트로피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 안에는 루슬란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경은 뉴욕이고 여성의 머리는 짧게 잘려 있으며 색감 역시 루슬라나의 머리색을
체형도 어딘가 비슷해 보였고 루슬라나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던 굵은 종아리까지 닮아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왼쪽에 놓인 건축 자재 봉투 역시 그녀의 집 근처에서 진행되던 공사를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그림 속 여성의 자세도 단순한 우연처럼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등을 대고 떨어진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그림은 파괴와 비인격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성의 몸은 살아있는 한 인간이라기보다 버려진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가 인간의 존엄성이 지워진 장면처럼 느껴져요. 원래 미술에서 취약함이나 이상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그 몸이 쓰레기 더미 속에 놓여 있어요. 이건 인간성의 파괴, 폭력, 그리고 착취를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뒤집힌 자세는 완전한 지지와 통제를 잃어버린 상태를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빨간 공 역시 눈에 띕니다. 이 그림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강하게 튀는 색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공은 어린 시절이나 축제, 순수함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순수함마저 기묘하게 뒤틀린 느낌을 줍니다. 나무 인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마리오네트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면은 루슬라나의 사망 당시 상황과 놀라울 만큼 닮아 보이기도 해요. 이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흥미롭게 읽어볼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너무 많은 이상한 정황과 끝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공개된 새로운 자료들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세계의 이면이 얼마나 어두울 수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쯤 되면 모델 업계는 더 이상 동화 같은 세계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욕망과 강요, 폭력과 억압이 뒤섞인 차가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루슬라나가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머리카락과 집 열쇠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것들이 단순히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범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이 일종의 트로피처럼 가져가졌거나 어떤 의도적인 목적에 따라 사용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시신이 놓여있던 위치를 근거로 그녀가 다른 장소에서 목숨을 잃은 뒤 차량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역시 여러 가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반대로 타살 가능성을 완전히 제외하고 루슬라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녀에게는 분명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릴 만한 배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받았던 압박, 깊은 외로움, 그리고 앱스타인과의 연결 가능성까지 이 모든 맥락을 놓고 보면 그녀가 심리적으로 극한까지 몰렸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실제로 스스로 뛰어내렸다면 아래에 있던 차량이나 인접한 건물 위로 떨어져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겁니다. 대각선 방향에 있는 아스팔트까지 떨어지려면 상당한 힘으로 몸을 밀어냈어야 했을 겁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루슬라나가 발코니의 그물을 자르고 바깥쪽으로 몸을 내민 뒤 그 상태에서 뛰어내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사후 사진을 보면 그녀의 얼굴에는 거의 손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처음 충격을 받았을 때 등부터 바닥에 닿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그리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명은 가능해요. 루슬라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직접 내려다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난간 바깥쪽을 붙잡은 채 발로 몸을 강하게 밀어내고 등을 뒤로 향한 상태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추 골절과 직사로 이어진 부상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추락 이후 시신의 위치가 서로 다른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자살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해석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 자극적인 이야기일수록 더 쉽게 믿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보든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건 확실한 진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정보일수록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슬라나 코르슈노바의 죽음은 단순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그녀의 미제노트 파일이었습니다.